두 번째로 SNS 트렌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SNS 트렌드를 읽는다는 점이 아니고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트렌드가 있는데 그걸 읽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조금 뒤에 드릴 거고요. 우선 지금은 현재 그래도 아주 대략적으로 한국 사회 SNS 트렌드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렇게 큰 트렌드를 많이 선호하거나 완전히 믿진 않아서 여러분들도 참고로 들어주시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표를,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이제 국내 소셜 미디어의 연령별 이용자 수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서 10대부터 50대까지 어떤 SNS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10대는 이제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흔히 마케팅 속설 같은 걸로 페이스북은 이제 성장세를 다했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빨리 인스타로 넘어가야 된다, 아니면 빨리 유튜브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목표와 집단을 정한 다음에 고민해야 될 영역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대가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단체가 홍보가 되도록 하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페이스북의 전체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여전히 페이스북은 너무 유효한 어떤 홍보 채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스타와 트위터가 존재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트위터가 다른 세대에서는 다 3위로 존재하지 않는데 10대에서는 트위터가 3위로 존재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왜 10대는 트위터에서 3위로 반응을 하지? 짧은 메시지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주제에 반응하는 것인지, 이런 건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10대를 대상으로 무언가 홍보를 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대와 3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통계뿐만 아니라 다른 통계에서도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10대와 20대가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어쩌면 20대가 20대 초반이 1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과 더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략적으로는 인스타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인스타보다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SNS의 채널은 여전히 대략적인 이용자 수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가 제일 많다. 그리고 그 두 개로 결국에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2030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적합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네이버 밴드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2020년 들어서 뿐만 아니라 한 재작년부터 네이버 밴드가 되게 생각보다 주목할 만한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한동안은 되게 침체기를 많이 겪다가 요즘엔 네이버 밴드가 되게 2030의 유입이 높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페이스북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제가 찾아본 바로도 그렇고 20대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스터디나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으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SNS와 커뮤니티, 약간 과거의 네이버 카페가 했던 역할을 네이버 밴드가 대체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0대와 50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네이버 밴드를 약간 친목과 어떤 사교의 장으로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0대와 50대 사이에서는 카카오 스토리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용자 수로만 봤을 때는 2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흐름을 보면 카카오 스토리는 이용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네이버 밴드나 인스타그램에 되게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0대와 50대 분들이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이지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이 표는 참고로만 보시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떤 표나 데이터를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좀 화면이 작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용자 수가 많은 SNS 플랫폼과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 그리고 자주 쓰는 SNS 플랫폼은 사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용자 수와 관련해서 함정이 있는 점은 SNS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SNS 플랫폼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대, 30대가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페이스북에도 계정이 있으시고 뭐 트위터에도 계정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니면은 뭐 네이버 밴드도 가입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자 수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오래 사용하는 앱이 어딘지 그리고 자주 쓰는 SNS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길이나 특성까지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긴 게 많고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주 들어가지만 되게 짧게 보고 내려가는 끄는 SNS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피로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만약에 되게 짧은 방식 아니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홍보를 우리는 주로 한다. 그래서 그냥 딱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번 들어가서 오래 보는 것에 대한 니즈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서 이런 통계나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홍보 플랫폼을 결정하거나 홍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른 단체 조직원 분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더 유리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이 오래 사용하는 SNS 앱은 이것도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압도적으로 인스타그램이 많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특히 SNS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상을 보내고 정보를 보고 있는 곳은 인스타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페이스북이 나머지 것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수준으로 내용이 많죠. 그래서 아직도 페이스북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으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사실은 되게 여러 곳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네이버 블로그가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용하는 시간으로 치면은 가장 적은 곳이기는 한데 저는 이게 약간의 함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은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는 방식은 제가 좀 그렇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래서 막 통계값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를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방식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걸 보다가 누가 링크를 띄워놓으면 그것을 눌러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페이스북에 이용하는 시간 안에 네이버 블로그의 제목을 보는 시간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셈인 거잖아요. 링크의 제목과 간단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네이버 블로그는 사실 네이버 앱이나 이런 거 블로그 앱을 통해서 들어가는 시간은 짧더라도 사실 굉장히 유효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서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표에는 있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의 영상을 보려면 되게 상당한 시간을 투여해야만 하잖아요. 뭐 10분짜리 영상만 해도 사실 가만히 10분을 앉아서 하나의 영상을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텍스트는 오히려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간은 짧지만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 유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흐름이 자주 쓰는 SNS에서는 훨씬 더 잘 보여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 이제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자주 쓰는 SNS에 대한 이제 자료인데요. 10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더해서 사실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겹쳐져서 자주 사용하는 SNS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틱톡이 이제 되게 인기가 많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틱톡을 찍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것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았나라는 게 데이터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건 네이버 블로그가 되게 오래된 서비스고 되게 옛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10대에서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틱톡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냥 힙하다라는 느낌이 없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블로그는 사실 제가 여기 이제 PPT에 담진 않았지만 특히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아니면 후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향이 만 19세부터 24세, 25세부터 29세, 30세부터 34세까지 가면 갈수록 블로그의 이용량이 늘어나는 거를 보면 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조금 후원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아니면 스스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 계층이 될수록 더욱더 블로그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인스타그램이 이제 20대, 30대에서는 가장 지배적인데, 이게 어떻게 사실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같은 회사니까 그 두 집단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는 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되게 편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서비스라고 이해하기는 지금은 조금 어려워져서 자주 쓰는 SNS이기는 하지만, 시작을 하시거나 뭔가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만들 거라면 인스타그램의 어떠한 기능을 우리는 주로 이용할 것인가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는 게시글이 존재하고, 또 24시간 만에 사라지게 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사실은 하나의 홍보 채널로 유효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릴스라고 하는 아주 짧은 형태의 영상까지도 콘텐츠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타겟하고 있는 대상도 완전히 다르고, 또 목적도 완전히 다르고, 메시지 형태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지금 뭐 70 몇 %의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들어와서 보고, 또 뭐 아니면은 뭐 최소한 60%의 사람들이 자주 본다고 하고 가장 오래 이용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나눠서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게시글을 주로 보는 사람은 몇 명이고 스토리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며, 아니면 릴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까지를 고민해야만 인스타그램을 유효하게 플랫폼 채널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SNS 트렌드는 읽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런 점에서 위에서 보이는 표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고 깔끔하게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트렌드는 사실은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청소년 노동조합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특히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SNS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현재 한국에 있는 막 100만 명, 200만 명의 청소년이 다 무슨 SNS 플랫폼을 이용하는지가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비영리 단체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하는 사업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비영리,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비영리가 후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금액을 꼭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 단체에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달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아, 우리 단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목표로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특히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SNS를 주로 쓰는구나, 이런 시간대에 이런 SNS를 활용하는구나를 확인을 해야만 이제 유효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뉴스를 보고, 특히 아니면 이제 속설로 이게 뜬다, 이게 너무 잘 된다, 이런 것만 가지고 접근을 하기에는 사실은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스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10명, 20명, 막 뭐 100명도 안 되는 작은 데이터지만 그거를 만드는 게 작은 비영리 단체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거는 유튜브와 관련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표에서 유튜브가 빠져 있고 제가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드렸는데, 저는 유튜브를
뭔가 SNS나 커뮤니티의 목적으로 시작하실 거라면 사실은 SNS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SNS가 하는 것처럼 적은 비용으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유튜브가 아주 전반적인 시장이나 뭐 사회적인 흐름으로선 대세기인 거는 맞긴 하지만 비영리 단체에서 되게 오랫동안 숙고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튜브가 메리트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편견을 약간 깨는 거기도 한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청소년 유니온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옛날에 일했던 단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이제 일하는 청소년, 특히 이제 호텔에서 일하는 청소년 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이제 나름대로 SNS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게, 이게 SNS를 통해서 알아내긴 했지만 청소년, 특히 지역에서 호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그냥 학교가 있는 곳에 놀거리가 많은 길거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홍보 중에 가장 잘 됐던 건 이제 경기도에 있는 부천시의 광장에서 그냥 팜플렛을 들고 서 있어서 서명을 받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게 가장 인기가 좋았던 홍보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디지털 마케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올렸던 건 아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게 생각보다 성공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달성률 100%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작은 데이터를 뽑아낸다 보면은 약간 보이지 않는 길들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트리플래닛 역시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트리플래닛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물을 판매하거나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걸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처음에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연예인 숲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돌이나 배우의 팬클럽에서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아서 연예인의 이름으로 어떤 뭐 약간 비어있는 땅이나 조금 오염된 땅에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고 하는 사업들을 후원하거나 막 그걸 펀딩하면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팬페이지 같은 데다가 글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팬페이지는 전혀 마케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유망하게 뜨고 있는 플랫폼도 아니고 뉴스에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사실은 연예인 숲을 만든다고 한다면 팬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할 수 있었던 건 트리플래닛이라고 하는 한 기업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어디고 그 대상들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지를 아주 작게 타겟팅을 한 거에 성공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특별한 아이돌의 팬클럽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트리플래닛 입장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잘 이용하지 않지만 팬카페나 팬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거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다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작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느냐. 사실은 데이터를 모은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사용자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방식들을 좀 추천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작은 데이터를 모으기 쉬운 방법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작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으로 눈높이를 바꾸는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여기 계시진 않지만 저의 팀베타를 같이 하는 분이 저한테 해준 말인데, 똑같은 게시글을 제작자 입장에선 지겹기 때문에 한 4-5번 올리고 이제 많이 올렸으니까 그만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냥 100번 올려야 된다, 과장해서 똑같은 글을
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곧 사실은 제작자는 그 콘텐츠를 만들고 홍보 방법을 고민했기 때문에 되게 그 맥락이 너무 잘 이해되고 너무 나한테는 쉽고 너무 명료하게 보이지만 사실 사용자는 그냥, 물론 이제 저희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냥 SNS 핸드폰 하다 보면 그냥 휙 넘기고 글도 되게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다기보다 그냥 되게 괜찮네,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 나만 보기로 공유 누르고 다시 안 읽고 이런 이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실 되게 어쩔 수 없이 게으를 수밖에 없다. 제작자에 비해서는 이런 걸 기억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흔적을 따라가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SNS 트렌드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은 게시물을 계속 올리면서 반응을 계속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트레바리가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는데, 트레바리는 이제 4달 동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독서 모임을 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리다 보니까 저한테 광고가 막 뜨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사진에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시물을 한 20번, 30번을 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저도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되게 만드는 사람은 콘텐츠를 깊게 볼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똑같은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역시 사용자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설문조사나 뭐 객관식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좋지만 인터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정해서 우리 서비스가 어땠는지를 되게 길게 꼼꼼하게 듣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홍보 전략을 수정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인터뷰를 진행할 때 단순히 막 이거 저희 게시물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하세요. 왜냐면 사실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앞에서 얼마나 좋으신가요 물어보면 당연히 다 좋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 주로 어떤 그 묘사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SNS를 키면서 켤 때부터 끄는 순간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시는지, 주로 뭐 무슨 콘텐츠를 보게 되시는지, 사진과 글 중엔 어느 거에 눈이 먼저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게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데이터를 이용하는 흐름 역시 정해진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디지털 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똑같다고 느껴지고요. 다만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 데이터의 목적을 먼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왜 모으는 건지, 시간을 알고 싶은 건지, 빈도를 알고 싶은 건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숫자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조회수와 같은 것들을 보면, 그리고 조회수, 좋아요 수, 뭐 팔로워 수 이런 걸 보다 보면 이거 빨리 막 10,000명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 페이지 막 너무 대박 나고 싶은데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경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냐 아니면 줄어들고 있냐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반영하긴 하거든요. 특히 SNS 같은 경우는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다 읽는 것도 아니고, 팔로우를 한다 그래서 그 게시물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같은 거를 고려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층 데이터의 결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와 연결되는 맥락인데요. 뭐 하루에 몇 분 이용했다,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어느 페이지로 들어간 걸 보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실은 무언가를 누르고 행동을 하는 데는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가 작용을 하잖아요. 저희들도 예를 들면은 이 홍보가 되게 좋은 것 같다, 나 이제 후원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후원을 하고 싶은 거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왜 이걸 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는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하면 홍보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사실은
홍보팀이 있다면 팀, 아니면 실무자가 있다면 실무자와 그 조직 전체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단 진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실전적으로 저는 작은 비영리 단체일수록 이 페이스북이라는 친구가 데이터의 보고이고 이용하기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은 실무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그냥 SNS 트렌드에 관련된 사항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 써놨듯이 페북은 이제 질렸다. 너무 오염됐다. 이제 페이스북은 별로 의미 있는 정보가 올라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다 페이스북에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페이스북을 안 쓸 거야. 이제는 뭐 인스타그램이 대세야. 아니면 클럽하우스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난 클럽하우스 안 쓸 거야 라는 말을 페북에다가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서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또 소셜 플랫폼이 인기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 페이스북이 있어서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럽하우스가 굉장히 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페이스북은 여전히 유용한 SNS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그거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 가입해놓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특히 비영리의 경우에는 접근성의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텍스트로 여러 콘텐츠가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사실 텍스트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기 쉽지 않은데 페이스북은 SNS 중에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서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고 카드뉴스로 해도 되고 이미지를 만들어도 되고 텍스트로 써도 되고 심지어 스토리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저러한 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싶고 우리 단체에게 맞는 콘텐츠가 뭔지를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올려보면서 우리 단체의 메시지와 우리 단체가 목표로 하는 대상들이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데 되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